일찍이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었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가를 오래도록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벌만큼 벌었다라는 말이 이젠 더 이상 돈이 필요치 않다는 의미가 아니듯이 살 만큼 살았다라는 말도 이젠 죽어도 좋다란 뜻은 아니죠. 얼핏 들으면 욕심을 다 내려놓은 듯 들리지만 자족 뒤에 숨겨진 욕망은 그렇다면 하고 확인차 묻는 질문 하나에 다 드러납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살 만큼 살았다는 보통의 착각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이근우 교수는 50년간 이화여자대학교 의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국내 최초로 폐쇄정신병동을 개방병동으로 바꾸었고 정신질환 치료에 사이코 드라마를 도입하는 등 우리나라 정신의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요. 퇴임 후에는 사회학자인 아내 이동원 교수와 사단법인 가족 아카데미아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고 계십니다. 30년간 네팔에서 의료 봉사를 했고 40년 넘게 광명보육원의 어려운 아이들을 돌봐 주신다고 합니다. 또 방송과 지면 그리고 저서를 통해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계시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어느 신문사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살아보니 인생은 필연보다 우연에 좌우되었고 세상은 생각보다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곳이었다 라고요. 그래서 산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사소한 즐거움을 잃지 않는 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올해 88세이신 이근우 선생님은 네팔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하다 왼쪽 눈을 실명했고 오른쪽 눈도 항반변성으로 잘 볼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책은 입으로 썼다고 합니다. 선생님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의 내용을 구술하면 글을 받아줬고 그 내용을 다시 선생님에게 읽어주면 이를 첨삭 보완해서 글을 완성시켰다고 하네요. 서문에 있는 글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이 있어 먼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제는 젊은 나이부터 자기 관리를 잘하여 나이가 들어도 나름의 정체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늙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젊어본 적이 있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롤모델로 삼을 만한 인생 선배가 있다는 것은 삶의 커다란 길잡이가 되어주는 든든한 안내자를 둔 것이나 다름없다. 한편으로 조금 더 인생을 살았다는 이유로 생각을 바꿀 생각도 없고 살아있는 시체마냥 몸이 아프다며 살 만큼 다 살았으니 빨리 세상을 뜨겠다는 식의 태도는 자신의 지난 날을 부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늙은이 신세를 자처하는 꼴이다. 죽기 전까지 늦은 것이란 없다. 올바른 자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어 살아간다면 죽을 때까지 빛나는 인생을 누릴 수 있다. 선생님은 노인계층이 사회적 천민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늙은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알콩하면 달콩한다면. 우리나라 말에는 곱고 재미있는 말들이 많다.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을 말하면 알콩달콩, 새콤달콤, 갈팡질팡, 울퉁불퉁, 오순도순 같은 낱말들이다. 이는 순수한 우리말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참 재미있는 말이다. 두 가지를 대비해 놓은 것이 흥미롭다. 모두 내자로 되어 있는데 앞에 두 자는 화자의 말일 것 같고
뒤에 붙은 두 자는 이 화자에 장단을 맞추어 되돌려주는 되돌림말로 서로 합해져서 곱고 좋은 말이 된 것이다. 알콩만 있고 달콩이 없다면 밋밋할 것이다. 알콩이 있으면 달콩이 달라붙어야 서로 조화를 이룬다. 알콩달콩이 무슨 뜻일까? 콩깍지를 벗긴 콩알처럼 고소하게 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같다. 알콩은 콩알이고 달콩은 알콩과 유사한 소리를 맞추어 재미나게 만든 말인 듯하다. 오손도손은 정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연상되는 귀여운 말이다. 오밀조밀하게 잔 재미가 있고 즐거운 모양을 나타내는 말. 누가 SNS에 올려둔 알콩달콩의 해석이다. 짐작건대 알콩달콩은 서로 좋아하는 남녀가 사랑을 나누며 애정 표현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까? 그러나 알콩달콩이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알콩을 느끼고 달콩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정서적인 사이라면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가난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유롭게 알콩달콩하고 지낼 형편은 못 되었다. 그래서 나는 결혼하고 10년간 함께 고생한 아내에게 미안하여 틈틈이 따로 모아두었던 돈으로 생일 축하를 깜짝 쇼로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아내 몰래 제주도행 비행기표도 끊고 2박 3일 체류할 호텔도 예약하고 깜짝 쇼에 등장할 소도구도 장만했다. 여보, 다음 주에 제주도에 강연하러 갈 일이 있는데 같이 가지 않겠는가? 라고 제의했다. 아내도 직장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쑥 날짜를 잡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도 이런 요청을 받아보지 못했던 아내로서는 아마도 즐거웠을 것이다. 직장에서 2박 3일의 휴가를 허락받고 제주행 비행기를 탔다. 정말 오랜만의 여행이었다. 신혼여행도 경제적 사정으로 천막을 치고 산행을 했으니 나로서는 이 제주도 여행이 신혼여행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호텔에 도착하여 아내가 잠깐 산책 나간 사이에 생일 파티에 필요한 소도구를 보기 좋게 정리해놓고 꽃 한 송이를 옆에 감추어 두었다. 산책을 하고 돌아온 아내에게 생일 축하해, 사랑해 라고 말했다. 집에서 10번도 더 연습한 말이지만 꽃 한 송이를 아내에게 안겨주면서 서툴게 말을 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동이라서 집에서 10번도 더 연습한 이 짧은 문장이 서툴게 나온 것이다. 아내는 응당 기쁜 마음으로 내게도 고마워요라든지 사랑해요라든지 하는 그런 달콩한 소리를 되돌려 줄 거라 은근 기대했지만 그런 말은 없다. 약간 놀란 표정이지만 시큰둥한 표정이다. 생일 축하를 깜짝 쇼로 해주어 놀라게 하고 싶은 속마음이 나의 알콩인데 그런 시큰둥한 표정을 보니까 의아스러웠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나는 실망이 컸고 아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 컸다. 이상하다. 생일 축하를 내 형편으로는 과하게 꾸몄는데 돌아오는 것이 달콩이 아니라 시큰둥이니 내가 좀 심통이 났다. 왜 그래? 생일 축하 선물이 적어서 그러나? 아내는 더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내가 제주도에 강의가 있다는 말은 하얀 거짓말이고 오로지 아내의 생일 축하를 위한 준비였는데 계속 시큰둥한 표정이니 심통이 났다. 내 알콩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 심통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 아내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당신이니. 그래서 시큰둥했단다. 둘이 앉아서 생일을 따져보니 다음 주다. 내가 참 바보 같은 일을 했다. 생일은 챙겨주지 못하더라도 날짜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착각했으니 아내의 시큰둥한 표정이 이해가 간다. 내가 아무리 알콩하고 싶어도 그 행동이 적절하지 못하면
달콩이 돌아올 리가 없다. 생각해보면 잘못은 전적으로 나한테 있다. 그럼에도 미안한 생각보다 돌아오지 않는 달콩이 원망스러워 심통을 부렸다. 나의 심통이란 무엇냐면 두고 봐라. 내년부터 내가 아내 생일을 절대로 챙겨주지 않을 거다 라고 맹세했다. 지금 생각하면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하는 말이 맞다. 아내의 잘못이라고 아무리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씌울 수가 없다. 남들이 봐도 그렇겠지만 그때 나도 내 잘못임을 알고는 있었다. 알고도 그런 심통을 부렸으니 내가 참 미련한 곰이다. 아내의 생일날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딸이 선물 하나를 나에게 주었다. 아빠, 이 선물 아빠가 샀다고 하고 엄마한테 드리세요. 드리면서 사랑한다고 해요. 웃음이 났다. 나는 딸의 그런 요청을 받고서 제주도 사건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딸의 말처럼 선물을 건네면서 딸이 시키는 대로 그 말을 하려고 했지만 금방 잊어버렸다. 불쑥 내민 선물에 아내는 이게 뭐냐고 묻는다. 이때가 찬스다. 제주도 가기 위해서 내가 10번도 더 연습해둔 생일 선물이야. 사랑해.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또 기회를 놓쳤다. 무엇이나 타이밍이 있다. 타이밍이 맞아야 하고자 하는 말이나 행동이 빛날 수가 있는데 그런 찬스를 놓치고 보면 나중에 100번을 한들 썰렁하다. 내 생각으로는 오래도록 이런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익숙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 탓을 또 아내에게 돌린다. 내가 알콩했을 때 아내가 달콩해 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고 남 탓을 했다. 생각해보면 마음은 있어도 그것을 표현하는 재주가 미숙하여 그런 것인데 아직도 아내의 달콩 탓을 하고 있으니 철이 없어도 한참 철이 없는 늙은이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나이로 봐서 이제부터의 생활이 내 생애의 마지막 생활일 것 같은데 알콩달콩 하고 싶다. 아직도 내가 알콩하는데 아내가 달콩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일말의 불안은 있지만 생을 마감할 마지막 생활 주기를 만났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평생 체험하지 못한 알콩달콩을 지금이라도 한번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남 탓 할 게 아니다. 내가 변해야 그렇게 살 수가 있다. 에리 프롬이 했다는 이야기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내 기억에 남아있는 꼭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사회적인 추구가 지나쳐서 사랑의 추구가 소홀해서도 안 되고 사랑의 추구가 지나쳐서 사회적인 추구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을 명심하고 살아보겠다. 건강이 최고다라는 식상한 덕담. 건강에 유의하라는 말은 덕담 중에 덕담이지만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소기의 격릴기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언제까지나 건강할 수는 없으니 어쩌다 병에 걸리거나 그것도 중병에 걸리고 나면 갑자기 건강 전도사가 된다. 자기가 겪어보니 그 고통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로 자기의 경험을 전한다. 말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을 사람들은 왜 소기에 격릴듯이 받아들일까? 아마도 병은 걸리는 사람이 걸리고 자기같이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고 착각해서 그럴 것이다. 텔레비전을 비롯한 많은 매체에 출연하여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면 건강은 말로만 해결되는 것도 아닌 듯하다.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살면서 얼마나 건강을 잘 챙기느냐가 관건이다. 잘 챙긴 사람은 건강을 유지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몸이나 마음에 탈이 나서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라는 단어를 의학적으로 정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했다. 사전적인 의미와 좀 비슷하지만 의학적인 용어라서 좀 더 깊은 뜻을 지니지 않았을까 싶어 소개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안녕 상태를 기준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신체적인 안녕 상태를 들었는데 이는 신체적으로 허약하지 않고 병이 없는 평형 상태적 안녕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안녕 상태여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정신적인 건강 상태를 말하는데 아마도 정신의 기본이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나 보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안녕 상태를 제시했다. 몸도 마음도 튼튼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건강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세계보건기구가 발족된 1948년 4월 7일에 내려져 1998년 1월까지 건강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통용되어 왔다. 그러던 것이 1998년 1월에 와서 한 가지를 첨가했다. 건강의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것이다. 그리하여 추가된 4번째 조건은 영적 안녕 상태이다. 이 항목이 추가되고 나서 각계각층에서 논란이 많았다. 우선 영적이라는 말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다. 다른 종교단체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영적이라는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 분분한 의견을 냈는데 이를 의식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영적이라는 말은 특정 종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사회에서도 존재한다고 정의해 주었다. 사람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자연 또는 사회의 변화에 적응해 가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안녕 상태라는 단어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주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동기계처럼 변동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니 안녕 상태가 항상성이 있도록 살아가기란 어렵다. 그럼에도 안녕 상태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변화가 있긴 하지만 원인이 되었던 상황이 사라져도 원래의 안녕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병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정신과 환자를 치료하면서 일관되게 말해준 처방이 있다. 몸에 좋다는 약이나 음식을 찾아 드시지 마시고 몸이나 마음에 해롭다는 것을 멀리하세요. 많은 환자들이 귀가 얇아서 좋다는 음식이나 보조식품을 찾아다니며 복용한다. 치료를 할 때는 그에 적합한 약이 있고 음식이 있다. 그러니 단지 몸에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약이나 음식을 찾지 말라는 뜻으로 일러준 말이다. 어디서 글을 읽다 보니 이런 나의 뜻을 좋은 명언으로 남긴 사람이 있었다. 징기스칸의 책사인 야율초제는 이런 말을 했다. 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의 해를 제거함만 못하고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일을 없애는 것만 못하다. 서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명한 사람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이 말은 쾌락은 보태는 것이고 고통은 제거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보탤 것과 제거할 것을 명백히 구분해주는 명구다. 내가 감히 이분들의 명구를 인용한 것은 표현은 다르지만 내가 환자에게 해준 말과 다르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환자는 해롭다는 일만 안 해도 건강은 반은 회복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라. 이 말은 식상한 덕담이 아니라 듣고 또 들어도 고마운 덕담이다. 함께 울기는 쉬워도 함께 웃기는 어렵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상대방의 슬픔을 함께 슬퍼해 주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상대방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기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다. 기쁨도 기쁨에 따라 좀 다르다. 친척이나 지인이 관운이 있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기쁨을 함께하기가 쉽다.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의지할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기쁨을 기쁨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하지만 돈에 관해서는 좀 예외인 것 같다. 부러워하기는 하지만 함께 기뻐해 주지는 않는 것 같다. 오죽했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생겼을까? 언제부터 생겨난 속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속성이 하루 이틀 사이에 생겨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 정신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정신의학에서 분류한 진단 가운데 정신신체장애 또는 정신생리장애라고 일컫는 일단의 질병들이 있다. 흔히 병이라고 하면 신체적인 질병을 먼저 떠올리는데 이 경우 신체적인 원인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이에 비해 정신과 질환은 그 원인이 신체 질환에 비해 명확하지 않다. 서양의학에서는 정신과 신체를 이원화해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동양에서는 의학이 발달한 초기부터 정신과 신체의 질환을 분리하지 않고 심신동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 마음이 아프면 이로 인해 몸에 탈이 날 수도 있고 몸이 아프면 이와 연관되어 마음을 앓기도 한다. 그러니 정신장애와 신체질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이원화되었던 연구가 1900년대에 들어와서 정신과 신체가 서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를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신체의 각 부위마다 정신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신체기관이 선택되느냐는 개인별로 어느 신체장기가 취약한가에 달려있다. 쉽게 볼 수 있는 증상으로 두통, 소화불량, 사지마비, 언어장애, 과민성 대장염, 두드러기, 생식기능 저하 등등이 있다. 이것들은 신체적 원인에 의해서 발병할 수 있는 증상이지만 정신적인 충격이나 자극에 의해서도 똑같은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정신적인 문제로 신체에 이상이 나타난 이런 환자들은 진단기기를 이용하여 검사를 해보지만 신체적인 원인은 발견할 수가 없다. 이런 환자를 정신과적으로 좀 더 깊이 진단하여 그 증상과 환자의 정서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정신신체장애 또는 정신생리장애라는 진단을 붙이고 치료를 하게 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에 대해 정신과적인 진단을 내려본다면 이것은 정신신체장애에 속한다. 사촌이 땅을 산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뜻이다. 돈이 많은 것이 가볍게는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좀 심해지면 시샘과 질투로 이어지고 끝내는 분노와 같은 부적절한 증상을 보이게 되니 바로 정신신체장애가 아니겠는가. 그 분노를 억압하자니 그것이 빌미가 되어 신체 질환처럼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나는 어릴 때 비를 맞으면 두드러기가 났다. 빗속에 두드러기를 일으킬 독성 물질도 없었을 텐데 만에 하나 있다 하더라도 비 맞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나만 두드러기가 나는가 생각해 보았다. 놀랍다. 내가 어릴 때는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먼 거리도 걸어서 다녔다. 집에 전화가 없으니 작은 일이라도 전할 것이 있으면 그 집까지 가서 전달을 해야 된다. 아버지는 이런 심부름을 꼭 나에게만 시켰다. 가기 싫었지만 싫은 감정을 억누르고 다녀오곤 했다. 심부름 가던 날 비가 오면 그 비를 맞고 예외 없이 두드러기가 났던 기억이 난다. 이것도 정신 신체장애 가운데 하나다.
내가 싫은 감정을 억눌렀던 것이 빌미가 되어 두드러기가 난 것이다. 독자분들이 이런 사례를 이해하신다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증상에 대해서도 이해가 갈 것이다. 바로 상대방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진 데 대한 시기심과 질투, 나아가 분노를 억압하고 살자니 정신 신체의학적으로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약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다. 시기심과 질투, 분노 같은 원인이 되는 정서를 해결하지 않고는 증상이 멈추지 않는다. 이때의 증상은 감정 상태를 몸으로 표현한 것이다. 질투는 자기 생애를 깎아먹는 낭비다.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이른바 사회적 동물이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과제일 것이다. 이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욕구다. 그렇지만 카렌 호나이라는 학자는 이런 보편적인 욕구도 지나치면 병이 될 수 있다며 그런 경우를 개념화해 신경증적인 욕구라고 불렀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계를 넘어서서 과도한 욕심을 가진다. 그리고 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으로 옮긴다. 누구든지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그게 바로 정신증적 질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은 만이다. 바로 나만 사랑해 달라는 것이다. 나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며 경계를 짓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질투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셈을 내고 미워하거나 싫어합니다. 그런데 질투의 끝은 이 정도가 아니라 나만 사랑하라는 그 만자에 달려 있다. 자신이 홀로 완벽한 관심을 받기 원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99명의 관심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한 사람의 무관심에 더 분노한다. 그러니 이 만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루 종일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직장 일도 보아야 하고 만나는 사람도 접대해야 되고 이런 바쁜 시간에 어떻게 배우자만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것도 생각만이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고 하니 이미 전제 자체가 불가능한 욕구다. 한 부인은 남편이 국가공무원으로 고위직에 있었던 분인데 퇴근을 하면 5분이 늦어도 그 5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실직고하라고 체근한다. 퇴근 후 친구들과의 약속도 물리치고 일찍 온 남편으로서는 억울할 것이다. 사람이 시계가 아닌 이상 조금의 시간은 늦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부인은 5분 동안의 시간에 자기 말고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확고한 예단을 갖고 남편을 몰아붙이는 것이다. 질투다. 질투는 부러움에서 시작한다. 부러움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길을 잡는다면 질투로 발전할 것이고 질투의 미래는 망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망상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해충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다. 질투는 참 무서운 해충이다. 질투는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신경증적으로 과도해져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질투의 화신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질투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지독한 해충이다. 그래서일까? 이런 명언도 전하고 있다. 남을 미워한 결과로 받게 되는 대가는 자신에 대한 사랑의 부족이다. 엘드리지 클리버의 이 말을 풀어보자면
질투의 밑바닥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성적 정체감이 아주 약한 그 열등감이 깔려 있다. 자기 자신의 성 정체감이 약하면 약할수록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성 정체감을 확인받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니 성 정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반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게 길어지면 질투가 되고 망상이 된다. 이런 유태 속담도 전한다. 질투는 천의 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도 올바르게 보지 못한다. 이는 질투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는 그 확관의심에 파묻힌다면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일 것이다. 질투란 그래서 가까이에서는 안 될 무서운 해충이다. 그럼에도 질투가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스멀스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 큰 남자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20대 밥상 앞에서 반찬 투정하는 남자, 30대 아침밥 달라는 남자, 40대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냐고 묻는 남자, 50대 아내가 야단칠 때 말대답하거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남자, 60대 퇴직금을 어디에다 썼는지 물어보는 남자, 70대 아내가 외출할 때 같이 나가자고 하는 남자. 책에서 인용한 글인데요. 왜 80대는 없을까 궁금해지네요. 아마 80대의 남자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닌가 봅니다. 아니면 아내 눈치 보며 사느라 더 이상 간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